안녕하세요. 시종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월 변제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념이면서 자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 재단을 형성을 해서 그 파산 재단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분배하고 그래도 남는 채무를 이제 면책을 시켜주는 절차인데, 개인 회생은 장래 채무자의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해서 그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생계비나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변제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제 급여 소득자이거나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소득과 관련해서 일용직 또는 이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소득 증빙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하시는 곳에 그 사장님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근로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또 이제 일하시는 이제 모습, 이제 영업장에 내 외부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개인회생을 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을 하면 이제 채권자가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채권자가 압류하는 바람에 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었던 그 소득에 대해서 금지명령 이후에 새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이제 그 후로는 그 계좌로 이제 소득을 입금을 받아서 입금 내역을 이제 소득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 총액의 제한이 있고, 이게 이제 파산과 다른 부분인데요. 파산의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도 파산을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채무액 제한이 있습니다. 10억, 15억 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의 경우에는 전에는 이제 그 원칙적으로 다 5년의 기간 동안 변제를 해야 됐었는데, 이게 2018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을 받을 수가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전액 변제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변제 기간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과 같이 예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파산 면책을 받고 파산을 신청하려면 7년이 지나야 되고, 나머지는 다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다 5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으로 쓰이는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그리고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으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1년, 과거 1년간의 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되고, 1년 중간에 이제 소득이 변경이 되었다, 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직 이후에 그리고 전업 이후의 소득을 평균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후 소득입니다. 제세 공과금 등을 다 공제한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는데, 이 법원에서 정한 그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가 약 116만원, 2인 가구가 195만원, 3인 가구가 251만원, 4인 가구가 307만원 정도 됩니다.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이 생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이제 월 변제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소득은 본인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생계비, 이 본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생계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 결국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 되느냐의 문제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 그리고 파산을 해야 되는 경우로 또 구분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요, 그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직계 존비속의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나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별거하는 사유라든지 사유를 소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라는 점, 뭐 생활비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점을 소명을 하면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 중에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상이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거나 65세 이상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65세가 아니라 60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이제 조금 상향을 해서 봤기 때문에 개인회생 생계비를 판단할 때에도 65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못 미치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의 법원의 관행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가정주부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65세 미만인 배우자로서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주부인 경우에, 그래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거나 뭐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하는 배우자가 연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나이가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관행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그 맞벌이 하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할 때 이제 부양가족,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는 부부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23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균등하게 부양하는 걸로 보고, 따라서 각각 미성년 자녀 1명씩 부양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와 미성년 자녀 1명 해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공제하게 되고, 그 생계비를 초과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으로 해서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는 다 채무자가 부양하는 걸로 봐서 3인 가구, 이 사건의 그 사례상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130%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200만 원인데 배우자의 소득이 4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는 다 배우자가 부양한 걸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 1인 가구 생계비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에 해당하게 되는데,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청산가치라는 것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지금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변제받는 그 금액이 있을 텐데 이를 청산가치라고 보고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 또는 5년 동안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더 크도록 변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냥 쉽게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가 지금 파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만약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많다라고 하면 그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월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생계비가 낮아져야 되는데 소득은 사실은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더 줄여서 더 내핍 생활을 해서 월 변제금을 더 늘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앞에 파산을 설명할 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개인회생 이 청산가치 산정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 계획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하면 개시 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가 전에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가 결정 후에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는 경우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개시 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이제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할 그런 계좌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채권자 집회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인가 전에 인가 결정 받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 후에 폐지되는 경우도 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면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3개월분의 그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언제든지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잘 변제를 해서 변제를 마친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특별하게 면책을 하는 특별면책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그런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제도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 채무자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소득입니다.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고 파산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득이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개인회생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개인회생 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이 가용소득으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봐서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할 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이 재산을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뭐 일정 범위 내라고 하면 월 변제금에 영향이 없겠지만 그거를 초과하는 그런 재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월 변제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월 변제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개인회생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그런 예외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채무액을 따졌을 때 파산은 총 채무액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10억, 15억 원의 제한이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 개인 파산이든 개인 회생이든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면책을 받더라도 이제 면책에서 제외가 되는 채권인데, 다만 개인 회생에서는 변제 계획 안에 세금도 포함시켜서 변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서 변제를 해야 되고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개인회생에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체납액이 너무나 커버리면 이 전액 변제, 우선해서 전액 변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용 소득만으로는 우선해서 전액 변제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낭비나 도박이 있는 경우에,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나 도박 이런 사행 행위를 통해서 과대하게 낭비를 했거나 재산을 탕진했거나 채무를 부담했거나 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낭비 도박으로 발생한 그런 채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법원의 실무가 이런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손해, 뭐 투자, 특히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사실상 그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회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원의 기존의 관행대로 하지 않고 이런 코인, 그러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을 재산 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